지난번에는 이제 총론적인 얘기를 해서 아마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얘기는 크게 없었을 겁니다. 없었고, 오늘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할 텐데, 이분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니까, 뭐 다음에 또 언제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진행할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1시간 넘어가면 재미없거든요, 뭐든지. 그래서 제가 보다가 중요하지 않은 건 중간에 뺄 수도 있고, 하여튼 빨리 좀 진행을 할 테니까 고려하시고. 여러분들 건강하십니까? 이건 우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뭘 근거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며 또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뭘 근거로 나는 건강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조금 애매모호하지요. 그죠? 그냥 뭐 우리 흔히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은 뭐 건강하다 그래 말을 하기도 하고, 특별한 불편함이 없으면 건강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해놓은 건강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에 조금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저 페이지에 나와 있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하니까. 시작. 건강이란 다만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거기까지만. 예전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얘기할 때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건강이 유지되면 건강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수년 전부터는 영적이라는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게 꼭 뭐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거나 영혼이 좀 건강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정의는 이런 내 몸뚱아리 하나만 건강하면 건강한 것이 아니고, 육체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나아가서 내가 속해 있는 사회도 건강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냐는 질문을 했을 때에 그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서 건강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도 건강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도 건강해야 되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 말고도 이제 성경 구절들을 몇 개를 더 적어 놓았는데, 여기는 보면 다 쉽게 말하면은 성경에도 약을 쓰면서 질병을 치료하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은총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병원, 약국, 약, 수술, 뭐 각종 이런 그 치료 방법들을 동원해서 병이 있으면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적어 놓은 거고요. 어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매일 기적이 일어나고 있대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물 위를 걷는 것, 이게 기적이 아니고, 아침에 눈 떴을 때 내가 숨 쉬고 있으면 기적이랍니다. 뭐 아멘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게 기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도움 안 받고 주일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숨 쉬고 지금 와서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 잘하고 오후에 건강 특강 들을 수 있으면 이게 기적입니다. 전혀 기적 아닌 것 같네. 인상이. 실제 기적이에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스스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숱하게 많습니다. 스스로 숨을 못 쉬어서 이 호흡기 달고 있는 사람도 많지요. 그래서 현재의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생리현상 해결할 수 있고 그러면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디 보니까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런 취지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두 가지만 걱정하라. 아픈가 안 아픈가. 이 두 가지만 걱정하래요. 안 아프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아프다.
아프다 하면은 또 두 가지만 걱정하래요.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만약에 안 나을 병이다 그러면 또 두 가지만 걱정하랍니다.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그럼 만약에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럼 또 두 가지만 걱정하래요. 내가 천국 갈 것 같은가 지옥 갈 것 같은가. 그래서 천국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 갈 것 같으면 진짜 걱정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니까 도저히 내 같은 인간 천국 못 가겠다 이러면은 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걱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에게 해당 안 되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약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처음엔 조금 딱딱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약이라는 게 어떻게 법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정확한 정의는 한번 알아봐야 되니까요. 약사법이라고 있어요. 약사법. 약에 관련된 사항들을 명시해 놓은 법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의약품이란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 약전에 수제되어 있는 약품들 이 말이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은 나항, 다항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또 경감시키고 처치하고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비슷하게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양리학적 영향을 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면 약이에요. 그래서 의약품, 약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약국 가보면은 의약 외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애기들 벌레에 물렸을 때 이렇게 예방하고 하는 것들 있죠. 안 달라들도록 하고 바르고 하는 것, 이런 것들 중에는 의약 외품이 많습니다. 치약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의약 외품은 뭐냐면은 그 내용은 읽어보십시오. 근데 쉽게 말하면은 약보다는 조금 약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효과나 효능에 있어서 좀 약한 거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효과를 조금 나타내긴 하는데 약만큼 강력하지는 않은데 조금 약한 거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표가 하나 있지요. 예, 식품과 의약품 비교. 그 식품을 보면은 식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식품, 이거는 우리가 먹는 거 그냥 아무거나 먹는 거, 밥도 여기 들어가고 빵, 과자 이런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는 게 건강기능식품하고 의약품하고가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은 법적으로 건강기능식품법이라는 법에 저촉을 받고 약은 약사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할하는 게 좀 다릅니다.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다 관할을 하지만은 법적으로는 다릅니다. 다르고 건강기능식품하고 약이 굉장히 혼돈이 좀 됩니다. 생긴 모양이나 이런 게. 건강기능식품들 다 약처럼 생겼죠. 캡슐에 들어있고 정제에 들어있고 액기스로 되어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약인지 의약품인지 조금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일반 의약품 혹은 건강기능식품 딱 적혀 있어요. 대표적으로 비타민C가 있죠. 비타민C도 똑같은 비타민C가 1000ml인데 어떤 거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의약품,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잘 한번 보세요. 근데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차이는 의약품은 명백하게 질병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입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의약품의 정의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사항에 이제 만족되는 거의 경우에 이제 의약품으로 정의를 하고, 건강기능식품은 효과를 명백하게 좀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좀 보조적인 도움을 준다 하는 정도로만 명시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건 원칙적으로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는 조금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거의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봅시다.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약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참 중요해요. 첫째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로 복용하라. 다들 물로 드시지요? 혹시 다른 걸로 약을 먹어보신 분? 기억이 있는 분? 네. 사이다. 네. 또? 우유. 네. 커피. 네. 침. 우와, 침. 교회니까 술 이런 얘기는 안 나오네, 그지? 큰일 날 일들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들이. 어느 것 하나 그냥 제가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아까 제일 먼저 뭐 있죠? 사이다? 사이다는 탄산이 많이 들었죠. 탄산이 많이 들어서 그 탄산 자체가 사이다 이렇게 넘기면 어때요? 자극이 많이 되죠, 식도에. 근데 약들 중에는 식도에 자극되는 약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탄산음료로 먹으면 안 됩니다. 또 뭐 커피? 커피 진짜 셉니다, 세, 커피. 커피는 그 안에 카페인이 다량 들어있죠.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는 약들 속에 카페인 들어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개보땡 진통제, 그 다음에 뭐 펜땡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리 뭐 이런 거, 그거 다 카페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커피로 먹는다 그러면은 실제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 함량이 어쩌면 그 약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요즘 커피는 그냥 이렇게 쪼매난 잔에 타 먹는 게 아니라 어때요? 저 별다방 같은 데 가면 막 엄청나죠? 커피 양이. 예. 그 카페인 함량 무지무지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막무가내로 막 드셔서는 안 돼요. 알게 모르게 또 어떤 약을 장기적으로 먹고 계시는 분 있으면은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특히 또 침. 저것도 참 대단하네요, 침도. 그 약 먹으라 그러면 입을 한참 다물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우물우물해가 침 맞는다고 하면 그러는 것 같아요. 약은 충분한 물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이 뭐 한두 알이면 모르겠지만 조금 개수가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연세 들면은 당뇨, 고혈압 이런 것 때문에 약이 한 움큼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일단 물을 조금 먹어서 목을 축이고 난 다음에 약을 먹어줘야 돼요. 약을 뭐 침으로 먹는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 집사님 우유도 안 돼요. 어떤 분은 우유 요게 조금 이제 뭐 부드러운 느낌이 있죠, 우유 그러면은. 그래서 뭐 빈속에 약 먹을 때는 우유라고 먹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쉽게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우유 속에 들어있는 뭐 여러 가지 단백질 성분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흡수를 촉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은 약을 먹을 때는 항상 미지근한 물, 제일 좋은 건 우리 체온과 같은 정도의 온도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미지근한 따뜻한 물로, 다량의 물로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진통제 먹을 때는 물을 좀 많이 드십시오. 많이 드시고 진통제 먹고는 바로 누워있지 마십시오. 누워있으면은 위에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을 좀 소화해내고 난 다음에 눕든지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용법을 준수하라. 그게 제가 뭐라고 적어놨나요? 한 방에 낫는 약은 없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약국에 있어 보면은 한 번 먹는 약 주십시오, 이래요. 한 번 먹는 약. 한 방에 낫는 약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약이 없습니다. 병이라는 게 뭐 금방 생기는 것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의 병이 생기기까지의 경과 과정이 있겠죠. 그럼 나으려면은 충분히 또 시간이 요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시간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진통제 먹는 이런 걸 빼고는. 그래서 약은 용법과 용량을 준수하는데 특히 그 식후 30분. 모든 약을 왜 약국 가면 다 식후 30분 먹으라 하느냐? 사실은 약을 식후 30분에 먹어야 되는 약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약마다 먹어야 되는 시간이 다 달라요. 어떤 약은 식사 중에 먹는 약도 있고, 또 어떤 약은 식사 직후에 먹는 약이 있고, 또 어떤 약은 식간에 먹는 약이 있어요. 아침, 점심 사이, 점심, 저녁 사이 이런 식으로. 근데 왜 식후 30분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4알 5알을 먹는데 4알 5알의 용법이 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거는 식전 30분, 어떤 거는 식중, 어떤 거는 식직후, 어떤 거는 식후 30분, 어떤 거는 식한. 그러면 5알인데 이 용법이 다 다르면은 하루 종일 약만 먹어야 돼요. 사회생활 못 합니다. 이거 뭐 타이머 같은 거 만들어 놔놓고 시간 되면 약 먹기 바빠요. 그 막 먹고 나면 또 뭡니까? 다음번 또 약 먹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먹는 게 어쩌면은 약효를 위해서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약을 그렇게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래도 나름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약효를 또 어느 정도 좀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식후 30분이 제일 무난하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밥 먹고 30분 지나면은 약 먹는 걸 까먹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그러면은 밥도 조금 소화가 되고 완전 공복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약 먹는 데에 위에 대한 부담도 조금 줄여주고 흡수도 어느 정도 좀 잘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최적의 시간을 잡다 보니까 식후 30분을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어떤 약에 대해서 언제 먹으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그거는 꼭 좀 지켜줘야 됩니다. 식후 30분에 너무 의미를 많이 두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약국 가면은 타일에 뭐 이런 진통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서방정이라는 게 있어요. 서방정 들어보셨어요? 혹은 뭐 ER 붙은 거 들어봤습니까? ER. SR. 이 좀 전문적인 건가? 약 이름에 ER이 붙거나 SR이 붙거나 서방정이라는 게 붙으면은 이거는 약효를 오랫동안 지속시키기 위해서 녹는 속도를 조절해 놓은 약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타이 어쩌고저쩌고 한 약 있지 않습니까? 그게 650ml가 있고 500ml가 있어요. 그럼 어느 게 셉니까? 650이 세죠. 근데 650은 서방정이에요. 서방정이라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금세 녹아서 금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서서히 녹아서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500ml 먹는 것보다 바로 나타나는 효과는 더 적습니다. 아시겠습니까? 500ml는 바로 녹아서 바로 흡수돼가지고 효과를 바로 나타내지만 650ml는 서방정이라고 붙어 있다면은 보통 서방정이라고 붙어 있는 것들이 함량이 높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녹아서 오랜 시간 약효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고함량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 용출되는 시간이 조금 조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방정이라고 하는 건 함량이 높아도 실제 몸에 들어가면은 효과는 오래 나지만은 당장의 효과는 서방정이 아닌 약보다는 효과가 조금 적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머리가 많이 아프다 이러면은 그냥 타이 500ml를 먹는 게 타이 650ml 서방정 먹는 것보다 효과가 빠릅니다. 아시겠습니까? 650이 적혔다고 그게 효과가 빠를 거라고 그걸 달라고 해서 그걸 먹지 마시고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병용은 금하라.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은 짬뽕이 아닌데 약을 섞어서 먹으면 안 돼요. 약사들이 늘 이제 신경을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처방전이 내려오면 약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섞여서 이 약물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늘상 나오는 약은 괜찮은데 한 번씩 조금 특이한 약이 나오면은 신경을 곤두서야 돼요. 그 약물들 간의 상호작용 때문에 생각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막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병원에서 처방받아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를 약국에서 다 압니다. 그냥 무작위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무슨 약을 먹었냐 알 수 있도록 돼 있지는 않고 그건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가져와서 우리가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약을 입력을 하면은 그 앞에 B라는 병원에서 약을 먹었던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크로스 체크가 돼가지고 탁 뜹니다.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이 내가 딴 병원 간 걸 이 약사가 어떻게 알지?
약사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스템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갔다 오셨네요. 야, 이 사람 내 뒷조사 하나? 그거 아닙니다. 자동으로 다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진통제 같은 거 이런 것들 보면은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걸러줘요. 나라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놨기 때문에 그런 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개별적으로 사먹는 약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쪽 딴 동네 가가지고 뭐 진통제를 하나 사가지고 먹고 있는데 감기약 처방을 받았다. 그러면 처방한 병원이나 약국에서 이 사람이 진통제 샀는지 알 수 없잖아요. 진짜 뒷조사 안 하면은. 그거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나라에서 해주는 뭐 그런 거 걸러주는 시스템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약국 가서 병원 가서 처방받아서 약을 먹게 되면은 평소에 내가 자주 먹는 진통제라든지 뭐가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약국에다가 얘기를 하셔서 내가 진통제 먹고 있는데 혹시 이 처방받은 약하고 겹치지 않느냐, 그러면 약사가 그거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살펴가지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항상 평소에 즐겨 먹는 거,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두통 같은 거 때문에 진통제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고요. 네 번째, 음식에 주의하라. 자,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죠? 잘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뭐 잘못 먹으면 되지. 음식을 특히 주의해야 돼요. 약 먹을 때. 약 먹을 때 음식을 주의해야 되는데, 아까 우유 얘기했죠? 예, 우유도 문제가 되고, 자몽 주스 같은 경우 혈압약하고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 먹을 때 주스로 먹을 가능성도 높죠, 그죠? 물로 약 못 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박건서 같은 경우는 맹물로는 약을 못 삼켜요. 그래서 뭐 이상하게 무슨 맛이 나는 뭐 물로 먹어야 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스로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요. 근데 주스로 약 먹는 거 뭐 이런 자몽 주스나 오렌지 주스나, 때로는 주스로 약을 먹었을 때 효과가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빈혈제 같은 거 먹을 때는 주스로 약 먹으면은 오렌지 주스나 이런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레몬 주스 이런 걸로 약 먹으면 흡수율이 올라가서 효과가 좋아요. 좋은데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그거를 일반인 수준에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했다시피 물로 먹는 게 좋고, 음식들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약 먹을 때 뭐 초콜릿이라든지 양배추라든지 딸기, 뭐 귤, 오렌지 이런 것들도 약 먹을 때 같이 먹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 같은 거 있죠. 감에 떨떨한 성분 이런 게 이제 탄닌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도 약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체질에 유의하라.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뭐 치과 갔다 와서 항생제를 썼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가, 또 어떤 환자들은 막 얼굴이 기비지고 뭐 어떤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까지 오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막 이런 약을 줬냐고 막 약국 가서 난리를 피우는데 그건 약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 체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어떤 진통제라든지 항생제라든지, 특히 항생제 진통제에서 그런 부작용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그런 거 먹고 혼이 난 적이 있으면은 그 약 이름을 메모를 해두세요. 항상. 그래서 병원 처방받을 때 혹은 약국 가서 약 사 먹을 때 내가 과거에 이런 약 먹고 혼이 났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걸 피해서 처방을 하든지 약을 주든지 할 거예요. 그거는 본인 이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얼굴 쳐다보고 이 사람이 뭐 진통제 먹고 그 부작용 오는 사람이다 알 수 없거든요. 여섯 번째, 유해성과 유익성을 비교하라. 유해성과 유익성을 비교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혹시 혈압이 높으신데 혈압약 안 먹고 버티는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없는 모양이네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럼 왜 안 먹어요? 그러면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되는데, 그럼 언제까지 안 먹을 건데요? 뭐 죽어봐야 맛을 압니까? 그러면 안 돼요. 혈압이라는 게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대표적인 성인병들 있죠.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각 증상이 없어요. 자각 증상이. 뭐 어디가 아픈 병 같으면은 약 먹지 말아도 먹겠죠. 아프니까. 아프니까 먹는다고. 머리 아파봐요. 진통제 안 먹고 배기는가? 먹지요.
그런데 고지혈증이라고 해서 나타나는 특별한 자각 증상도 없고, 그 약을 먹어서 지방 수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내 몸에 개운한 이런 것도 사실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안 먹고 버티면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서 혈관이 막히고 심근경색이 오고 뇌혈관이 막히고, 그때 이제 안다고요. 그럼 그때 약을 먹어야지 하고 먹어본들 뭡니까? 이미 내 몸은 갈 대로 가버린 거라고. 그래서 먹으라 그러면 먹으십시오. 근데 어떤 약의 경우에는 먹는 게 몸에 유익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건 안 먹는 게 유익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구토를 많이 하죠. 임신 구토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구토를 억제하는 약을 먹는 게 좋으냐 안 먹는 게 좋으냐, 이런 문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너무 오랫동안 임신 구토 때문에 음식물 섭취를 못하면 본 물론하고 그 태아도 발육에 여러 가지 지장을 받겠죠. 그럼 그럴 경우에는 그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심하지도 않은데 그게 괴롭다는 이유만으로 먹게 되면은 그 약물로 인해서 태아에게 갈 수 있는 또 손상도 고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론 여러분들 개인이 유의성이 많으냐 유해성이 많으냐를 판단할 사항은 아니에요. 전문가가 먹는 게 좋겠네요 하면 사실은 먹어줘야 돼요. 안 먹는 게 좋겠네요 하면은 괴로워도 안 먹어야 돼요. 네.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오남용 하지 마라. 오남용 하지 마라. 그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알딸딸하니 좋네 그래놨지요. 약을 그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런 알딸딸함을 즐기기 위해서 먹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특히 그 중에는 병원 종사자들. 그러니까 처음엔 잠이 안 와서 먹기 시작한 신경안정제가 나중에는 그거 먹으면은 약의 종류에 따라서는 좀 몽롱한 게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자꾸 습관화 되겠죠. 그럼 나중에 끊을 수가 없어요. 한때 우유주사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연예인들 맞는다고. 그런 것들도 일종의 그런 습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약들입니다. 그래서 약은 특히 여러분들 불면증 때문에 병원 가서 약 드시는 분들은 그걸 먹는 거를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 먹지만은 먹는 것도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서서히 또 끊어야 돼요. 근데 그 맛에 길들여져 버리면은 굉장히 몸이 이제 괴로워지는 거죠, 결국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약물의 원래의 의도와 좀 다르게 그렇게 쓰시면은 곤란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오남용의 문제에 있어서 약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되죠. 내성이라고 들어봤죠? 내성이란 게 뭐냐면은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점점 용량을 높여야 되는 게 내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이 내 몸에 적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를 먹다가 다음에는 뭡니까? 똑같은 효과를 내려면 두 알을 먹어야 돼요. 수면제 하나를 먹어가 잘 잤는데 그 다음에는 안 되니까 두 알 먹어야 돼요. 세 알 먹어야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성입니다. 근데 내성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교차 내성이라고 해서 난 생전 먹은 적이 없는 약인데 처음부터 안 듣는 약이 있어요. 특히 항생제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항생제 남용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생전 먹지도 않았던, 먹어본 기억도 없는 약인데 어떤 항생제를 먹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듣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항생제라는 것들이 보면은 구조적으로 비슷한 약들이 많거든요. 구조적으로. 근데 A라는 약을 먹었는데 요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B약을 먹으면은 이 A약 때문에 생긴 내성이 B약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에 의약분업이라고 하는 걸 시행을 했는데, 의약분업의 제일 큰 취지가 뭐냐면은 의약품 오남용을 좀 막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항생제 처방률도 좀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글쎄 지금 그게 그렇게 원했던 대로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이런 내성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두 번째로는 의존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성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 약이 없이는 견디기 어려운 거. 그래서 자꾸 그 약을 갈구하게 되는 현상. 이걸 흔히 습관성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이 의존성이에요. 내성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습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통 습관성은 뭐 가벼운 향정신성 의약품, 쉽게 말하면 뭐 수면제 같은 요 정도가 되겠고, 마약 같은 경우에 의존성이 생기는 걸 특별히 탐닉성이라 그래요. 탐닉성. 이 탐닉성은 육체적으로도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필로폰 하다가 끊으면은 막 몸이 견디기 힘든 거예요. 정신적으로 갈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탐닉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이제 마약에 속하는 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7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은 비타민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비타민 그러면은 이 용어에서부터 벌써 그 의미가 딱 드러납니다. 비타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생명을 의미하는 접두사예요. 생명. 바이탈, 비타, 이 표현들은 다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접두사고, 아민은 화학적으로 이제 그 유기화합물 중에 아민류의 물질들을 이제 아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최초에 처음 발견됐던 비타민들이 아민류가 많아가지고 비타민이라고 이름을 부르기 했었는데, 대부분의 비타민들은 몸에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그거를 뭐 식품으로 먹든 약으로 먹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비타민들은. 그래서 몸에서 거의 만들어지는 비타민은 극소수고, 대부분의 비타민은 우리가 먹어줘야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비타민의 종류가 나와 있죠. 수용성, 지용성. 들어보셨습니까? 네. 지용성만 외우면 나머지는 수용성입니다. 지용성은 A, D, E, K. 요 비타민만 지용성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타민, 뭐, 비타민 B1, 2, 쭉 해가지고 12까지 있고, 뭐, 많죠? C, 전부 다 이게 다 수용성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 몸은 지용성 물질들은 잘 흡수합니다. 우리 몸은 지용성 물질들은 잘 흡수하고, 수용성 물질들은 잘 배설해요. 아시겠습니까? 지용성은 잘 흡수하고 수용성은 잘 배설해요. 목사님 오후에 설교하시려면 참 힘드시겠네요. 한 번씩 해봐야 돼요. 나와서 해봐야 목사님 얼마나 힘드신가, 내가 앉아서 들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런가. 눈꺼풀이만 천근만근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비타민 A, D, E, K가 뭐라고요? 지용성. 지용성 비타민, 지용성 물질은 어떻게 된다고요? 몸에 흡수가 잘 돼요. 배설은 잘 안 돼요. 알겠습니까? 수용성이 배설이 잘 되니까.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은 흡수가 어때요? 흡수가 잘 안 돼요. 배설은 잘 돼요. 그러면은 수용성은 많이 먹어도 어때요? 많이 먹어도 흡수는 별로 많이 안 되고, 그나마 들어온 것도 빨리 나가버리죠. 그래서 축적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수용성 비타민은 별로 축적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비타민을 이렇게 권해서 드려보면은 먹고 2, 3일 만에 쫓아와요. 뭐, 약 먹는데 왜 그래? 오줌에 놀았냐고. 대부분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오줌에 놀아야 돼요. 오줌에 놀란 이유가 바로 그 비타민들이 흡수가 안 되고 빠져나가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또 들어간 것도 빨리 빠져나가고.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은 너무 장기간 오래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흡수가 잘 되는 데다가 배설이 느리기 때문에
몸에 축적이 될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지용성 비타민은.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들은 A, D, E, K 네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것들은 너무 장기간 오래 먹으면 안 되고 일정 기간 먹으면 또 좀 쉬어졌다가 먹고 이렇게 해야 되고, 지용성 비타민에는 과다증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먹었을 때 오는 부작용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들은 웬만큼 많이 먹어도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심지어 비타민C 같은 경우에 실제 우리 몸에 하루 권장량이 50에서 100ml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하루 필요량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시중에 파는 비타민C가 함량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1000ml 들었죠. 1000ml 들었는데 어느 선생님 TV 나와가지고 먹으라는 용법이 어떻던가요? 기억 안 나세요? 그 1000ml를 두 알씩이가 하루 3번 먹으래요. 그럼 얼마를 먹습니까? 6000ml를 먹어요. 우리 몸에 필요로 한 양의 몇 배입니까? 우리가 60ml가 필요하다 치면 몇 배예요? 100배입니다. 100배. 50배에서 100배를 더 먹으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많이 먹을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비타민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자, 현대인들에게 비타민이 왜 더 필요할까? 과거보다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죠. 근데 사실 우리 환경은 어때요? 환경은 조선시대 사시던 분들 타임머신 태워가지고 여기 갖다 놓으면은 며칠 못 살고 시름시름 할 거예요. 공기가 좋습니까? 물이 좋습니까? 예?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래 살지 못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기 좋고 물 좋고 하는 시절에 살던 분들보다 지금 우리가 평균 수명이 훨씬 길죠. 독해서 길까요? 독해진 면도 있을 거예요. 그죠? 사람이 적응을 잘하니까 환경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영양 섭취라든지 이런 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에게 비타민을 먹어야 한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환경 오염이 과거보다 심해요. 그래서 이런 환경 오염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그런 것들을 해독하고 대사해내는 데에 비타민의 요구량이 좀 증가되겠죠. 두 번째로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비타민의 함량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40, 50년 전에 먹었던 사과 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C의 함량과 요즘 우리가 먹는 많이 개량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의 함량이 같으냐면은 5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과일에 따라서는.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 또 대량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하우스에 넣어놓고. 근데 과거에는 대부분 다 자연 재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차이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과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과거로 갈 수 있겠지만 한 3, 40년 정도 전에 먹었던 사과나 귤이나 이런 것들의 맛과 요즘 여러분들 마트에서 사 먹는 사과나 귤의 맛이 어때요? 예전에는 막 신맛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전부 개량을 했는지 어쨌는지 단맛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나 당도 다 적어놨잖아요. 당도 보고 사지 그 고유의 그 과일이 가졌던 새콤하고 이런 맛들을 잘 안 찾는다고 요즘. 그래서 과일을 많이 먹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비타민 함량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불규칙한 식사라든지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집에서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해줬던 그런 밥과는 또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 다음에 백미식, 특히 쌀을 많이 깎아버리면은 그게 비타민 B1, B2 이런 중요한 성분들이 다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이어트, 요즘 이제 한참 다이어트의 계절이죠.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을 제대로 안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양도 불균형하게 되고 비타민도 섭취가 제대로 안 될 테고, 또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 혹시 들어보셨어요? 플라시보 효과. 이게 가짜약 효과라는 겁니다. 가짜약 효과.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에서 약을 개발할 때 최종 단계에서 뭘 검증을 한번 해보냐면은 플라시보 효과를 검증을 해봐요. 예를 들어 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발기부전 치료제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제 발기부전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A라는 진품약을 주는 경우와 B그룹에는 요번에 새로 개발된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라고 생긴 모양하고 똑같은 걸 주는데 그 속에 밀가루만 들었어요. 그걸 주는 경우를 비교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발기부전 치료제가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먹은 그룹에서는 당연히 그 치료가 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밀가루가 들어있는 약을 먹은 그룹에서는 어때요? 효과가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그런데 여기서도 효과가 나타나요. 여기서도 한 10%, 20%는 야, 요번에 새로 개발된 약 참 좋던데 그런다고요. 그러면은 실제 이 약물에 의한 효과는 계산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먹은 그룹에서 한 70%가 효과가 있더라. 안 먹은 그룹에서도 한 20%가 효과가 있더라. 그러면은 실제 약물에 의한 효과는 몇 프로로 봐야 돼요? 50%로 봐야 되는 거라. 빼줘야 되는 거예요. 요 20%에게서 나타나는 효과가 뭐라고요? 플라시보 이펙트, 가짜 약물 효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침에 내가 비타민제를 하나 먹지 않습니까? 먹으면은 그것이 실제 비타민이 들어가서 작용하는 거는 작용하겠지만은 내 마음적으로 비타민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좀 든든한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좀 건강하게 사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현대인에게 그런 플라시보 이펙트 때문에라도 비타민 하나 먹는 게 좋겠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실제 비타민들이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또 검증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타민C를 감기 걸렸을 때 많이 먹으면 좀 치료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현대를 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은 비타민 하나 정도는 먹는 게 좋겠다 하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느 허브티 선전하는 광고 문구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그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태양이 키우고 바람이 다독였으며 비가 물을 주었습니다. 100% 순수 자연의 손길만이 닿은 유기농 허브차입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럼 지는 뭐 했는데요? 아무것도 한 거 없죠.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식물, 야채, 과일, 야채 이런 것도 우리 인간이 직접 거두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자연에 대한 질서 이런 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천연 비타민이라고 또 요즘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천연 비타민. 그러니까 천연 비타민이라면 느낌이 어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합성 비타민, 천연 비타민 이러면 느낌이 어때요? 천연 비타민은 천사 같고 합성 비타민은 악마 같죠. 근데 그렇게 이분법으로 볼 건 아니고요. 천연 비타민이 가지는 좋은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많이 있어요. 그게 보면은 첫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성비를 따져라. 그러니까 우리 돈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천연 비타민이 실제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장점에 비해서는 가격이 너무 부풀려져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산화가 잘 돼요. 천연 비타민은 산화가 잘 돼서 오히려 그게 독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뭐 천연 그러면은 100% 그 식물이나 과일에서만 추출해서 만든 비타민인 것으로 오인을 하지만 실제 그렇게 해서 제형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정제로 만들고 뭐 어떤 제제를 만들려면 첨가물이 들어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도가 합성 비타민보다 많이 떨어져요. 어저께 뭐 케이블 방송을 얼핏 보는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비타민 C의 항산화 효과라고 하면서 어느 박사가 나와가지고 하는데 이런 그 요오드를 넣어놓은 용액에다가 비타민 C 1000ml 하나 탁 집어넣으니까 검게 되어 있던 요오드 용액이 하얗게 바뀌어요. 그게 이게 환원이 된다는 거죠. 환원이 항산화 작용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 그런데 오렌지나 레몬이 우리가 비타민 C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렌지, 레몬 짠한 걸 넣어놔도 색깔이 전혀 안 변해요. 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 요구하는 비타민을 충분히 채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벽이 있습니다. 많이 먹어도 많이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도가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이 가지는 한계가 또 의약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의약품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약효나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어야만 의약품으로 허가가 나가는데, 건강기능식품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약보다는 조금 약간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뇌를 좋게 하는 비타민, 그 B그룹의 비타민 3가지는 두뇌를 좋게 하는 비타민입니다. 이거, 집에 혹시 수험생이 있다든가 정신노동을 많이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산화 비타민에 주목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비타민이 아니더라도